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미 해병대 베테랑이었던 그 철저한 위협 평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다고 자부했던 제 감각을 마비시킨 건 최첨단 무기도 훈련된 암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의 옆에 서 있던 그저 비실비실해 보였던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FBI 연방수사국까지 저를 찾아와 비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20년 넘게 해병대에서 복무한 제 경력을 인정하며 당신의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저 남자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LA 도심, 총성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동의 한복판에서 그 경고는 거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로건, 미 해병대에서 퇴역한 군인입니다. 제대 후에도 제 하루는 군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 전에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차고로 향하고 그곳에서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총기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차가운 강철을 손질하며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할 때마다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손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물건들만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질서였기 때문이죠. 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이민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나라의 경계가 법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지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법도 경계도 모두 무너지는 이 현실이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가치들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총기 손질용 기름 냄새와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 제시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시카의 등 뒤에는 처음 보는 동양인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어딘가 마른 듯한 인상. 제 기준에서는 나약해 보이기까지 한 남자. 제시카는 해맑게 웃으며 그를 자신의 남자친구인 태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죠. 한국에서 온 남자친구라니. 제 머릿속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시작부터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의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고 태민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군대는 다녀왔는지, 이 나라의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어떤 비자로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제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내 딸의 옆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심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죠. 제시카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딸의 정색하는 모습에 제 속은 더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태민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조용하고 간결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 지나친 침착함이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태연함이라고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제 군인 시절의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저 동양 남자, 저는 태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의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예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역은 바로 LA 한인타운. 뉴스를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태민은 그저 묵묵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가족의 평화가 바로 오늘 밤 이 식탁에서 소리 없이 금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태민이라는 남자를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의 남자친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죠. 군인으로서 제 몸에 밴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제 삶의 영역에 들어온 낯선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민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부탁해 출입국 기록부터 신용정보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신원, 마치 갓 만들어진 서류처럼 평범한 기록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수상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저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는 동양 남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제 오랜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다가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태민이 어둠 속에서 맨몸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과시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지면서도 간결하고 치명적이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소를 노리는 타격 자세와 몸의 중심을 낮추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푸워크. 저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군대, 그것도 일반 보병이 아닌 특수 목적을 가진 부대에서 가르치는 살상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저 연약해 보이는 몸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제 의심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 구체적인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제시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가족 중 일부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었죠. 그때까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뉴스 속보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딸의 삶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어쩔 수 없이 태민과 함께 시내에 나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숙인이 우리 옆을 지나가다 말고 갑자기 태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거수 경례까지는 아니었지만 군인 특유의 자세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말했죠. 소대장님, 여전히 군인이시군요. 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 노숙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소대장. 그 단어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노숙인도 군인 출신이었을 겁니다.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태민의 정체에 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림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첫 단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한인타운의 거리를 메웠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그들은 가게 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이제 이름과 국적을 묻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민은 과연 이 지옥 속에서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이 아수라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연방 요원들의 급습이 시작되자 한인타운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 넘치던 상점들은 모두 굳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거리는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는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전쟁이었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공포가 도시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이는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끌려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잡는 쪽이 아니라 잡히는 쪽의 얼굴에는 언제나 속수무책의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딸 제시카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가족 중 몇몇이 결국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깟 서류 한 장이 뭐라고 수십 년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드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군인은 여전히 법과 질서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또다시 태민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과 연결된 작은 장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장비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처럼 보였지만 제가 아는 군용 장비와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민간용이라고 하기에는 수신 감도나 정보 처리 방식, 특히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교했죠. 위기 대응용 군사 GPS 장비. 저것을 왜 민간인인 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 구한 것일까? 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태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시카를 위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식량, 구급약품, 다용도 칼, 그리고 도시의 상세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 곳에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표시하는 그 말없는 준비가 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남자는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혼란을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도시의 불안감은 하늘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공중에는 정찰용 드론이 나타나 시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은 마치 벌떼처럼 사람들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는 감시의 눈초리 아래 거리는 그야말로 총성이 터지기 직전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손에는 익숙한 총의 감촉이 필요했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적은 총으로 겨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 제 딸의 남자친구인 태민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속은 히스패닉 커뮤니티로까지 무자비하게 번졌고 억압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화롭던 시위는 순식간에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일부는 무장까지 하고 있었죠. 도심은 아수라장이었고 최루탄 연기와 화염병 불길,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제시카와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딸의 친구 문제를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는 흥분한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뒤엉켜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폭동의 한가운데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태민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를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사람의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태민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수없이 반복 훈련한 것처럼 잘 짜인 작전 같았습니다. 총알과 돌멩이가 빗발치는 거리에서 태민은 가장 안전한 엄폐물을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차량 뒤, 건물의 모퉁이, 심지어는 하수구 맨홀 뚜껑까지 모든 지형지물을 활용해 최단 거리의 안전 루트를 확보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보병이 아닌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제거하는 수색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전장에서 익혔던 그 감각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태민은 총성보다 빠르게 위험을 예측했고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생존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다음 엄폐물까지의 거리를 순식간에 계산해 뛰는 그 모습은 제가 가르쳤던 신병들의 어설픈 움직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태민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제시카와 저는 기적적으로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골목으로 들어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순간 저는 태민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움직임, 저 판단력. 저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는 수색대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태민은 호흡 한 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품어왔던 불신과 경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 그것은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민을 제대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식, 대체 뭐지? 제 평생의 경험과 편견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벽에 태민이라는 남자가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폭동의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주변은 여전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부상당한 시민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경찰도 구급대원도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민이 자신의 가방에서 구급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에 쓰러져 있던 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점을 찾아 압박하고 소독한 뒤 붕대를 감는 손놀림이 너무나도 능숙해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수없이 처치해본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태민은 주변에 모여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다친 사람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태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군인은 적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제일 덕목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군사훈련을 받았을 텐데 어째서 저 남자는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숨 돌릴 틈이 생기자
제시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태민을 보니 어떠세요? 이제는 아빠도 바뀔 수 있을까요? 딸의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FBI, 연방수사국 요원이었습니다. 저의 군 경력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죠. 그는 제게 비공식적인 조사 자료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태민의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로건 씨, 당신의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저 남자는 위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 특히 군 복무 시절의 일부 기록은 우리도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연방 요원의 말은 제 마음속에 남은 불신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태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민은 동료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단속으로 피해를 본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긴급 법률 대응팀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법률 조항을 정확히 짚어가며 구금된 이들을 도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를 위험 인물이라 경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느 쪽이 태민의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차가운 중얼거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감은 결국 약자들의 사치일 뿐이라고. 제 신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으로 구금된 시민들의 소식은 연일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접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좁고 열악한 환경의 구치소에 짐짝처럼 갇혀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문제였습니다. 태민은 이 문제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태민은 법률 대응팀과 함께 사건의 방향을 국경법 위반이라는 건조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도적 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법의 차가운 조항 뒤에 숨은 사람의 얼굴을,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세상에 드러내려 한 것이죠. 태민의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것은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제시카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제가 태민의 활동을 두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일갈했습니다. 아빠, 제 눈에는 누가 더 미국인 같아요? 법을 내세워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법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려는 태민이에요? 딸의 날카로운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인이라는 자격. 저는 평생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정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며 외부인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와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이었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차마 태민을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의 남자친구가 바로 그 외부인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비겁한 것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폭동과 단속의 혼란 속에서 한인 소녀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고 부모는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자경단을 꾸려 소녀를 찾으러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로건,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태민은 저를 아버님이 아니라 그냥 로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내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실종된 소녀의 겁에 질린 얼굴과 절망에 빠졌을 그 부모의 얼굴, 그리고 제 딸 제시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창고에 있던 낡은 군용 배낭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민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소속도, 명분도, 계급장도 없는 전쟁터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한 수색은 어둡고 위험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민과 저는 한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야간 수색의 긴장감이 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발밑에 밟히는 작은 돌멩이의 감촉까지. 제 몸은 여전히 전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체불명의 민병대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단속을 지지한다는 명분 아래 총을 든 자경단이었지만 사실상 폭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녀를 찾는 것을 방해하며 위협적으로 총구를 겨눴습니다. 첫 번째 교전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총격전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민병대원들이 우리의 동선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팀 내부에 첩자라도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움직이던 팀원 중 한 명, 이민자들을 돕는다며 선한 얼굴을 하고 있던 미국계 변호사가 몰래 민병대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민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극우 민병대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모두가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태민은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적의 포격 속에서 지휘관을 잃은 소대원들을 다독이는 노련한 부사관 같았습니다. 태민은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갈 것이라 예상하는 길목에 매복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측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태민은 자신의 군 경험을 바탕으로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그 능력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뜨고 태민의 판단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진짜 군인이었고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태민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우리는 민병대의 매복을 피해 안전하게 소녀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배신자는 격리되었습니다. 저와 태민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친 숨소리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물병은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태민이 제게 말없이 건넨 것이었죠. 적진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와 말없이 총을 맞대고 경계하던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사선과 지금의 사선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저는 대답 없는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그어왔던 선들이 어쩌면 모두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길고 무거운 침묵 이후 저는 더 이상 태민이라는 남자를 의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옆에서 함께 사선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쉴 틈도 없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들어찬 문서였습니다. 구금된 이들을 위한 합법적인 임시보호조치법안의 초안이라고 했습니다. 총을 들었던 손으로 이제는 법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벼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의 눈빛은 소녀를 구하러 갈 때만큼이나 진지하고 절박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칠 뒤 제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도 없는 조악하고 비뚤어진 글씨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섬뜩한 예감의 편지를 뜯자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민자들을 돕는다면 내 놈들의 센터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구역질 나는 협박이었습니다. 지난번 수색 때 마주쳤던 그 민병대 놈들의 짓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을 직접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것은 제시카와 태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시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한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제 딸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혐오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뱃속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이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제 손주를 임신한 딸, 그리고 그 딸의 곁을 지키는 태민. 제게는 새로운 전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는 어느새 시민자경단의 임시본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죠. 태민은 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조용히 전술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비상대피로 확보, 효율적인 연락망 구축, 그리고 방어에 유리한 지점 선정까지. 태민의 조언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굳어있던 신념의 조각들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죠. 칭찬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내리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태민의 눈을 마주하고 제 평생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움직이자. 그 짧은 한마디는 제게 있어 오랜 전쟁에 대한 항복 선언이자 새로운 전쟁에 대한 참전 선언이었습니다.
태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위가 될 남자와 장인이 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였습니다. 민병대가 폭동을 예고한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LA의 하늘은 마치 곧 벌어질 일을 안다는 듯이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시방어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D-17이라 부르기로 한 시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지키겠다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들의 눈빛을 채우고 있었죠.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태민과 저는 며칠 밤낮으로 센터 주변의 지형과 예상 침투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제 군사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제시했고, 태민은 그것을 민간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술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병대원들이 위장복을 입고 인근 건물 옥상을 통해 침입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태민의 예측이 또다시 들어맞은 것입니다. 센터 전체에 경보가 울리자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역할은 외부에서 도착하는 구호 차량들을 안전하게 센터 안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정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적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여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제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죠. 시민들을 안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화염병을 던진 것입니다. 내부에 아직 그들의 첩자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구호 물품이 쌓여있는 창고 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저 안에는 부상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아이들을 위한 분유가 가득했습니다. 저것들이 타버리면 우리는 고립된 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태민이 망설임 없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던져 불타는 구호 물품 상자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맨손으로 말입니다. 녹아내린 플라스틱과 타오르는 종이 상자를 밀어내는 태민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화재는 막을 수 있었지만 태민의 손은 끔찍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저는 붕대를 감은 태민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불길 속으로 던진 손. 그 손을 보며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라 국가를 지켜왔지만 태민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센터 구석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참호 안에 있는 전우였으니까요. 태민은 센터 내 임시진료소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에 붕대가 감기는 동안에도 태민은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태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여기 사람 맞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진료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남은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시카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야.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경계 위에서 살아온 딸의 아픔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전 전쟁터에서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열한 교전 중에 제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한 민간인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었죠. 저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대의명분 아래 눈앞에 무고한 생명을 외면했던 그 실패의 기억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붕대를 감은 손을 한 태민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태민은 잠시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적은 서류일 뿐이지만 선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가족 없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가를 비볐습니다. 눈이 침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족. 저는 평생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족이란 국적이나 피보다 더 절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없는 사람들, 소속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붕대를 감은 태민의 손과 그런 태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제시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시카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태민의 낡은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고 저를 조용히 불렀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화면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의 태민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민이 있던 곳은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외국의 어느 재해 현장이었고 태민은 군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해외 파병 임무 중 긴급 구호 활동에 투입되었을 때의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태민은 무심한 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부대는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하는 임무만큼이나 고립된 지역의 민간인을 구출하는 임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총을 쥐는 법만큼이나 사람을 살리는 법을 혹독하게 훈련받았다고 말입니다. 태민의 군 복무 기록은 적을 몇 명 사살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을 살려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군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직 적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 전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틀어준 추모 영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젊고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영상이 끝나고 남은 것은 허무함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걸까?
우리가 지켜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시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미는 이 집안에서 총을 사용할 줄 아는 동시에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시카의 말은 저와 태민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총과 법, 파괴와 질서. 저는 평생 하나의 무기만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두 개의 무기를 모두 다룰 줄 아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태민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했지만 갖지 못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시카. 그 한마디에 제 모든 혼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을 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은 떨렸던 것 같습니다. 민병대 세력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총기를 드러내며 시민자경단이 지키는 건물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법도 질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맹목적인 증오만이 가득했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었죠. 그때 태민이 나섰습니다. 태민은 경찰 지휘부에 직접 연락해 정식으로 평화 중재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나약한 행동이라고, 적에게 등을 보이는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태민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태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밖에서 민병대와 경찰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저는 안에서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제 군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민병대의 불법적인 활동을 은밀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불법 개조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영상 증거는 고스란히 제 카메라에 담겼죠. 저는 이 자료를 연방 정부에 있는 제 연락책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총이 아닌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제시카는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소에서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불안에 떠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침묵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이 무섭게 굴어도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시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언제쯤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제시카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어른들까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모든 이들의 슬픈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사선 위에 서 있는 것은 비단 총을 든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저 아이들. 또한 보이지 않는 사선 위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할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져야 할 새로운 책임이었습니다. 시민센터를 향한 민병대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유리창이 깨져 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자경단원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쌓고 방어 작전을 펼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보조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한 사람의 군인이었습니다. 제대와 함께 반납했던 그 정체성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추상적인 국가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 있는 사람들, 바로 나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물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 한 명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민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생존자들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뒤 망설임 없이 혼자 먼지를 뚫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이미 추가 붕괴가 시작되어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속으로 외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태민이 2층 창문으로 아이를 안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죠. 저는 옥상으로 달려가 제 허리에 감고 있던 비상용 로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걸 잡아. 태민은 아이를 품에 단단히 고정한 채 제가 내린 로프를 잡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로프를 끌어올렸습니다. 제 평생의 모든 힘을 다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총을 쥐었던 제 손은 이제 한 생명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민과 아이가 안전하게 옥상으로 올라왔을 때 등 뒤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누군가를 구했네요.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안도감. 저는 흙투성이가 된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아버지인 것 같군.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과거도 다른 두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명예는 훈장이나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폭력적인 사태가 진정된 후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한 개인의 변호사가 아닌 이민자 인권을 대변하는 변호사단의 대표로 시민권 문제, 토론회 패널로 당당히 나서게 되었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조목조목법과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딸의 모습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경계선 위에서 방황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 경계선을 넘나드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민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 바로 미국 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위태로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기초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죠. 태민은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이 아닌 펜으로, 전장이 아닌 책상에서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연방 청문회에 태민과 관련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넘긴 영상 증거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민병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태민의 정당 방위와 인도적 활동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에 선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저는 제복 대신 평범한 양복을 입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제 사위가 될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한 나의 동료였습니다. 그의 공적을 사적인 관계로 인해 감히 줄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저 역시 같은 죄인일 것입니다. 제 발언이 담긴 법정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완고한 퇴역 군인이 동양인 청년을 동료라고 부르며 그의 공적을 인정한 사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낡은 해병대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정의는 혈연이나 국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같은 참호 안에서 싸워주었는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가족을 정의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마침내 제시카와 태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민과 함께 정장을 맞추러 갔습니다. 어색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단사가 치수를 재는 동안 우리는 옷의 재질이나 디자인 대신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말입니다. 결혼식 며칠 전, 태민은 자신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노부부는 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우리는 내가 미국에 전쟁이라도 하러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가족을 데려왔구나. 그 말을 듣는 태민의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제 옆에는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민은 평범한 턱시도가 아닌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하얀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각 잡힌 제복 위로 빛나는 훈장들이 태민이 걸어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함께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석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억양이 섞인 노래였지만 그 어떤 합창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저는 축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꺼냈죠. 가족이란 핏줄이 누구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을 때 누가 당신을 끝까지 기다려주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는 제시카와 그런 제시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태민을 보았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편견도 없는 예복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시카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태민보다 먼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수줍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과 함께 험난한 세상에 태어날 손주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고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나무를 꺼내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깎기 시작했죠. 며칠 뒤 제 손에서 작은 아기용 장난감 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시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싸우기 위한 총이 아니란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총이다. 제 손주는 싸우는 법 대신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는 아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태미는 바쁜 시간을 쪼개 그곳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스쿨 진학 멘토링을 시작했죠.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센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먼지 자욱한 전쟁터에서 제가 지켜야만 했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거창한 이념이나 국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런 평범한 웃음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저의 전쟁이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때였죠. 태민과 제시카는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사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류 한 장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태민은 캠페인의 중심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제시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목소리라는 이름의 법률 라디오 팟캐스트를 게시한 겁니다. 어려운 법률 상식을 사람들의 사연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주는 방송은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계선 위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시카의 목소리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었죠. 저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보훈처의 초청 강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군인들과 예비역들 앞에서 저는 제복을 입었던 시절의 무용담 대신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미 해병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뒤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낡은 이름 대신 그 자리에는 간결하고도 힘있는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현판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함께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정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책 속에 박제된 단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반발이 따르는 법입니다. 백인 극우단체로부터 위협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의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더욱 단단한 연대로 맞서야 한다며 침착하게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제시카는 미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교실을 열었습니다. 법이 그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그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태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자경단의 훈련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모든 폭력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비폭력 저항 원칙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신념입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역시 제 인생의 오랜 무기를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시민자위 조직이 공식적으로 해산되던 날, 저는 제 창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총기를 반납했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 대신 제 손에는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센터 앞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인종도, 나이도, 국적도 다른 수많은 손들이 함께 흙을 파고 어린 묘목에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삽을 들고 서로를 겨누는 대신 땅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무장의 연대를 통해 이 땅에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태민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허가한다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결실이었죠. 태민은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적은 서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은 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제 가족을 얻었습니다. 제시카는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는 날 태민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우리의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선서식장에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성조기를 향해 오른손을 들고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을 단순히 제 사위라고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동료이자 새로운 미국인을 환영하기 위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커뮤니티 센터의 외벽에 거대한 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벽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로 이루어진 미국 국기 모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제시카와 태민, 심지어 제 얼굴까지도 담겨 있었죠. 진짜 경계란 국경선이나 지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편견과 미움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함께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